안녕하세요. 교육에 진심인 아빠 오너드리입니다. 해외 생활을 하다 보면 가장 걱정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가장 긴장해야 되는 부분, 바로 비자입니다. 체류 신분 때문에 아무래도 그렇죠. 이건 말레이시아에서도 아무래도 자녀 교육 때문에 오시는 분들, 학생 비자, 가디언 비자, 또는 좀 장기간의 거주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은퇴 비자라고 하죠. MM2H. 그런 비자들 이제 관련해서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서로에게 저한테도 질문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으시고요. 근데 오늘은 제가 경험한 이야기들을 한번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캐나다 공인 이민 컨설턴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좀 경험을 공유해 보려고 해요. 처음에 캐나다에 갔을 때, 저희 가족이 캐나다에 갔을 때, 저는 제 배우자의 그 기간만큼, 학업 기간만큼 비자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민관이 그냥 6개월만 주는 거예요. 대한민국 여권을 가졌다면 기본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은 6개월 기간은 보장을 받거든요. 근데 제 아이랑 저는 6개월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실망을 한 게 사실입니다. 게다가 시간도 굉장히 많이 좀 지체시키면서 질문도 되게 많이 하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그 원하는 기간을 받지 못해서 당연히 실망스러웠습니다. 근데 나중에 깨달은 거지만 전혀 실망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자격이 되기 때문에, 적법한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다시 신청하면 조금 기간이 걸릴 뿐이지 다시 비자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비자를 신청하면 그 신청한 기간에 승인이나 거절이 나오기 전까지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그 체류를 인정해 주는 게 보편적입니다. 당연히 저도 제 6개월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적법한 체류 신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제 주변 분들을 보면 저희보다 이제 조금 먼저 들어가신 분들 중엔 그 배우자만큼, 배우자가 이제 예를 들어서 학업을 한다거나 취업을 했다거나 할 때 그거에 맞는 비자를, 기간을 받으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처음에는 굉장히 부럽죠. 근데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그분들도 똑같이 비자를 신청해야 되더라고요. 즉 그 말은 일할 수 없는 신분으로, 그냥 체류 신분으로 캐나다에서 1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내 목적이 그게 아니라면, 내가 필요에 의해서 내가 학업을 한다거나 내가 취업 활동을 하려면 또 비자를 받아야 되는 게 맞으니까 결과적으로 1년을 받은 분들도 다시 신청해야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왜 내가 그거에 그렇게 실망했을까? 결과적으로 6개월을 받던 1년을 받던 결국에는 똑같이 비자를 신청해서 똑같이 비자를 업데이트해야 되는 건데, 그냥 단지 6개월을 받았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실망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제 자신이 왜 이렇게 어리석었지 당시엔. 물론 늘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변명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알았나? 네, 제가 알았겠습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캐나다에 가기 전에도 영국에서 그런 유학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학생 비자를 연장해야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 학생들 사이에서도 비자를 연장하려면 저쪽 공항에서 들어오는 게 훨씬 더 좋다. 이쪽 공항은 조금 이민관들이 엄격하다. 그런 루머들이 많고, 또 서류를 어떻게 준비해야 된다. 정말로 설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당연히 저도 비자를 갱신해야 되는 시기가 오면 그 말에 신경이 쓰이죠. 학생 시절에.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내가 적법한 학교에 등록해서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했고, 그리고 내가 정상적인 학교에, 인가받은 학교에 정상적으로 등록을 했다면 굳이 비자가 안 나오는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영국이라는 그런 나라의 특이성 때문에 조금 더 뭐 색안경을 끼고 국가에 따라서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경우도 왜 없겠습니까? 모든 기준은 있다고 해도 나라마다 분명히 어떤 특정 나라 사람들이 뭐 불법 체류를 하는 경우도 많을 수 있고요. 그런 경우는 좀 더 그 이민관들 사이에서 레드 플래그, 좀 더 뭔가 주의해야겠다, 뭔가 좀 조심해야겠다, 이 사람은 이 나라 국가들은 뭐 좀 더 잘 봐야 된다, 뭐 이런 게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면 적어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있다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진행한다면 굳이 비자가 거절되는 경우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안 될 거를 도전하거나 내가 제대로 된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면 대한민국 국민이든 어디 국민이든 당연히 거절당하는 건 당연한 거죠. 이 얘기도 한번 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캐나다에 이제 처음에 가서 서양 국가, 특히 캐나다나 미국은 그 운전면허증으로 보통 자기의 그 아이디를 운전면허증으로 많이 이용합니다. 한국처럼 뭐 주민등록증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야 되는데 그 운전면허증 발급받는 곳에 전화를 해서 필요한 서류들 리스트를 확인하고 갔습니다. 근데 저희 가족이 캐나다에 처음 갔을 때 1월에 갔거든요. 1월은 한겨울이죠. 한국에서도. 캐나다는 겨울이 길지만 1월은 정말 혹독한 추위가 있는 그런 달입니다. 겨울 중에서도. 근데 저희 가족은 1월에 갔고요. 차를 한 3주 지나서 샀기 때문에 처음 그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러 갈 때는 차가 없이 대중교통수단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것도 안 거지만 처음에 갔을 때 뭐 구글맵도 있지만 저는 당시엔 구글맵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쨌든 자동차로 가면 정말 한 5분 거리고요. 5분에서 10분 거리고 그냥 날이 정말 좋은 캐나다 여름에 그냥 산책하듯이 가면 한 20분, 그리고 넉넉 잡아 30분이면 아주 기분 좋게 산책할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근데 캐나다의 지리에 익숙하지 않은 저에게는 1월에 대중교통, 버스를 타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1시간이 훨씬 넘게 걸렸던 것 같아요. 1시간 반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생각해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집에서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데 시간과 그리고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데 걸리는 시간. 캐나다 버스는 한국처럼 5분에 한 대, 10분에 한 대. 물론 캐나다도 자주 사람들이 많이 타는 노선에선 그럴 수 있고 출퇴근 시간에는 그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시간에서는 배차 간격이 되게 간격이 크거든요. 근데 어쨌든 제가 갈 때는 그 짧은 거리를 시간 반 정도, 약간 좀 보태서 시간 반 정도 걸려서 간 것 같아요. 근데 딱 갔는데 제가 서류를 다 확인하고 전화를 물어서 갔고,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그 운전면허증을 교환을 해줍니다. 캐나다에서는. 그 상호 협약이 돼 있어서. 정말 좋지요, 그건. 그래서 이제 준비한 서류를 제출했어요. 번호표 뽑고 기다리고. 근데 그 담당하는 직원이 서류가 하나 부족하다는 거예요. 캐나다에서 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그 신분이라는 건 이제 제 주소랑 제 이름이 나온 그런 명세서를 가져가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뭐 전기요금 낸 거, 뭐 수도요금 낸 거, 뭐 인터넷 전화 그런 고지서, 그리고 뭐 당연히 이제 제 합법적인 체류 비자랑 이런 걸 가져가야 되는데 다 확인하고 그 서류에 맞춰서 딱 준비해 갔어요. 근데 갑자기 한 서류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은행 서류가. 근데 은행 서류도 제가 준비를 해갔고, 근데 여기에 도장이 안 찍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그때 당시에는 캐나다 시민자가 아니고, 그냥 시민권자가 아니고, 뭐 영주권자도 아니고, 말 그대로 비자를 받고 들어온 외국인 신분이니까 그 직원이 안 된다고 말하니까
제가 전화 걸어서 다 확인했고 이 리스트 여기 이렇게 있지 않냐. 너희가 요구한 것 중에. 근데 그 직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은행에 가서 꼭 도장 받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뭐 제가 어떻게 합니까? 읍소도 해보고 했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다시 그곳에서 은행까지 가는데 정말 또 다른 시간 반 정도를 소비하면서 갔습니다. 그 참고로 운전면허증 발급하는 기관에서 그 은행까지의 거리도 사실 기분 좋게 걸어서 20분, 30분 거리지만 당시에는 정말 캐나다에 저희 가족이 살았던 곳은 눈이 엄청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춥기로 굉장히 좀 악명이 높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를 다시 버스를 타고 가는데 정말 또 약간 못해서 시간 반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은행에서 그 제가 준비한 서류에 도장을 받고 그리고 다시 또 갔습니다. 가는데 또 역시 뭐 시간 걸리죠. 그렇게 갔어요. 가서 다시 번호표를 뽑고 또 운전면허증 발급을 받기 위해 기다립니다. 기다리는데 이제 제 순서가 와서 딱 갔는데 아까 그 직원분 바로 옆자리에 계신 직원분, 이제 창구들이 있잖아요. 예, 그 윈도우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옆에 창구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저도 약간의 사람이 이상한 고집이 발동해서 은행에서 받은 서류 말고 도장 찍은 서류 말고 제가 처음에 준비했던 서류들로 제출합니다. 근데 아무 말 없이 운전면허증을 발급해 주는 거예요. 솔직히 속으로 되게 억울하죠. 내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차별받았나? 기분이 너무 나쁘더라고요. 근데 그 옆에 직원은 당연히 창구에서 계속 자기 업무를 보고 있고 그렇다고 뭐 제가 그 직원한테 뭐 어떻게 따지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 좀 황당하긴 했지만 그냥 운전면허증을 정상적으로 발급받게 됐으니까 그냥 왔죠. 제가 이번 영상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겁니다. 말레이시아 이제 뭐 학생 비자 준비하고 가디언 비자, 특히 말레이시아 학생 비자, 가디언 비자. 여러분 정상적인 학교에 등록하셨잖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이시잖아요. 그렇다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는 그 주에 말레이시아도 한국에 도가 있듯이 무슨 경기도, 강원도가 있듯이 말레이시아에는 주가 있잖아요. 그 주마다 이민성들이 있잖아요. 관할 이민성들이. 근데 사실 조금씩 다릅니다. 서류들도 조금씩 다르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한국 부모님들과 아이들은 학교에서 뭐 비자 부서가 있는 곳들도 있고요. 말레이시아 국제학교들에는. 그리고 학교에서 아웃소싱을 줘가지고 비자 담당자를 연결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에이전트들을요. 그러면 이제 에이전트가 요구하는 서류, 아니면 학교에서 비자를 처리해 줄 경우에 학교에서 요구하는 서류. 실제 이민성에도 있겠죠. 학생 비자를 신청하려면 서류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 다큐먼트 리스트가 있습니다. 근데 다릅니다, 여러분. 이 학교에서는 별의별 서류를 다 요구합니다. 심지어는 집 계약한 서류, 즉 렌트 계약서까지 요구하는 곳도 있고요. 은행 계좌 그 잔고도 정해주는 곳이 있습니다. 몇만 링깃 이상. 근데 참 그거를 뭐 부모님 입장에선 누구한테 확인합니까? 그러니까 서로 물어보죠. 그리고 뭐 번역, 공증 부분도 막 고민하십니다. 근데 사실 이민성에서 그 다큐먼트 리스트를 확인하시고 제출하는 게 가장 좋죠. 하지만 본인이 접수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리인이 접수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죠. 대리인이 요구하는 대로 맞춰가는 게 최선이겠죠. 하지만 이거는 알아두세요. 이민관의 재량이라는 건요. 어느 나라건 이민관의 재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민관은 같은 주의 이민성에 근무해도 어떤 이민관은 굉장히 까다롭게 서류를 체크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이민관은 어느 정도는 융통성 있게 넘어가는 이민관도 분명히 있습니다. 정말로 그건 이민관의 재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 서류들은 꼭 뭐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말해주는 게 참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적어도 내가 요구되는 서류 리스트를 잘 준비해서 제출했다면 적어도 비자를 단번에 거절하진 않습니다.
물론 내가 제출해야 되는 서류를 제출 안 했어요. 꼭 제출해야 되는 리스트에 서류들이 있는데 내가 막 몇 개 빼고 제출합니다. 그러면 비자를 거절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나는 1부터 뭐 10까지 리스트 1부터 마지막까지 서류를 다 그래도 열심히 준비해서 제출했습니다. 그렇다면 비자를 단박에 거절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학생 비자랑 가디언 비자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추가 서류를 요청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때 가셔서 만약에 이 부분이 번역이나 공증이 미비했다. 아니면 이 부분이 뭐 번역을 해야 됐다. 이 부분은 뭐 이렇게 해야 됐다. 추가 서류를 준비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사서. 물론 당연히 계속 말씀드리지만 준비해야 될 서류는 다 준비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너무 세세한 것까지 그거 누가 그렇게 하라고 딱 말하지 않는 이상, 만약에 그렇게 하라고 말한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하는지도 방법도 그 사람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제가 적어도 말레이시아에서 대한민국 학생이, 대한민국 학부모가 학생 비자 거절당하고 가디언 비자 거절당한 거, 정상적으로 내가 적어도 최선을 다해서 서류 준비하고 제출했는데 학생 비자, 가디언 비자 거절당해가지고 말레이시아 조기유학 하고 싶은데 조기유학 못하는 분들 아직까지는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습니다. 물론 찾아보면 있겠죠. 세상에 없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시간이 좀 난 더 걸릴 수도 있고 시간이 조금 더 빨리 나올 수도 있고, 참고로 저도 캐나다 비자 업무를 하지만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 정말 바로 나온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바로 나왔기 때문에 제가 꼭 다 잘 준비해서 바로 나온 걸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건방지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그냥 저희 가족이 제출했을 때 운이 좋았거나 이민관이 그 업무량이 많이 적체되어 있지 않거나 그런 시기에 제출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치 비자에 대해서 전문가처럼. 그렇지만 사실 정말 라이센스를 가지고 비자 업무를 하시는 한국 분들은 말레이시아에선 안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말레이시아 국민이 아닌데 말레이시아 비자를 다룰 수 있는 라이센스를 준다는 건 그 자체가 난센스잖아요. 캐나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캐나다에서도 캐나다 비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이상의 그 체류 신분을 갖춰야 됩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당연히 준비는 잘 하셔야 되지만 너무 사서 일부러 없는 고민까지 그냥 카더라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이야기에 괜히 마음 졸이고 그런 거에 에너지를 낭비하시기보단 말레이시아에 조기 유학으로 오시는 분들이라면 아이의 영어 실력을 탄탄하게 만들어주시고 오기 전에도 최대한 열심히, 그리고 와서도 아이가 영어와 학업을 잘 따라가서 그 조기 유학의 진짜 목표를 달성하실 수 있는 그런 조금 더 현명한 고민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